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부영그룹이 출산 장려금을 1억 원 주기로 한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 본격적으로 검토됩니다. 1억 원을 받는 직원들이 자칫하면 3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하게 돼 불만이 높기 때문인데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 도와줘야 한다는 여론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부영이 쏘아올린 공, 출산 장려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어떤 세제 혜택이 나올 수 있을지, 다른 기업들에도 이런 노력이 확산할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지원키로 한 출산 장려금 1억 원 세금 논쟁 비롯해 저출생 문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이를 하나 낳으면 1억 원, 또 하나 낳으면 2억 원. 부영그룹이 통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죠. 그런데 세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어떤 세금이길래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지 김우철 교수님 어떻게 됩니까? 부영 기업에서 직원에게 저출생 차원에서 대책 차원에서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세금이 얼마나 붙게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 출산 장려금이 근로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자사에 예. 근로소득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게 되고 근로계약을 전제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설령 아이 계좌로 간다 해도 아이가 받은 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부영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받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예. 포괄적인 의미의 이제 근로소득에 들어가고 이 경우에 근로소득세 과세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영이 얼마나 연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주 보통 분들 한 7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연봉을 예. 이번에 1억을 받게 된다. 1억 7천이다 그러면은 보통 7천만 원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5, 600만 원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세금이. 예. 그리고 1억 7천이 되면은 이제 세금이 한 2,500만 원쯤 돼요. 네. 이거는 이제 평균 실효세율 관점에서 계산한 거라 최소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1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거다. 최소 2천만 원 이상. 예, 최대 3천만 원까지도 이런 공제 같은 거를 거의 소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명목 한계 세율 때문에 거의 한 3천만 원 최대. 작게는 이제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은 부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직원들이 받아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세금이 발목을 잡게 되니까 직원들로서는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저 기업이 좀 출생 장려를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냐 그런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영에서는 소득으로 잡히면 이제 소득세를 많이 떼가니까요. 그 직원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자녀에게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증여세 10% 여기서 1억에서 1,000만 원만 이제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증여를 하게 되면 원래 이제 소득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영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원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부영 입장에서는 인건비 비용을 지불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2,640만 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놓치게 돼가지고요. 지금 70명의 직원에게 1억씩 총 70억 원을 갖다가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인당 2,64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18억 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지금 놓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직원 자녀에게 주는 방식으로 지금 부영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 그 직원 자녀에게 줄 경우 증여세 아까 10% 요 정도로 좀 감면될 수, 요 방식이 통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국세청 세무당국의 판단에 사실을 좀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견을 갖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증여세 10%만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제 증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국세청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격하게 보면 이것은 근로자의 자녀에게 준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여기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증여세로 이런 것들을 여기게 되면 부모가 받을 부용의 연봉의 90%를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줘버리고 이거 증여다. 10%는 월급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겠죠. 예, 그건 이제 아주 뭐 비현실적인 일이지만 세제라는 것들은 결국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제 다른 형태의 조세회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가 나타날 수 있다. 엄격하게 보면 그런 것들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건 엄격한 의미의 실질 과세 측면에서 본다면은 형식이 아니고요. 근로소득 과세가 맞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많이 늘어나는 세금을 내야 하고 대신 이제 기업은 증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근로소득을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용은 법인세 계산할 때 손비 처리가 됩니다. 아,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손해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당연히 비용 처리가 인정이 되죠. 증여로 하면 증여라고 주장을 하고 국세청에서 그걸 묵인하면 그러면 법인세에서 인건비 처리는 안 되죠. 그러면 아까 석 교수 얘기처럼 뭐 증여로 세금 좀 낮추고 기업들로서도 조금 비용도 받고 이런 걸 좀 동시에 혜택을 좀 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 지금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부영그룹에서 아이디어로 제시를 한 게 지금 이 기부 면세 제도를 인정해달라. 기부 면세 제도. 그래서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사회에서 그 기부 면세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1인당 1억 원 이내로 기부를 할 때 수령한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해서 다른 수입과 합산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걸 기부금으로 부영해서 기부금 낸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좀 세금을 공제해달라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입니다. 부영에서는 기부금으로 간주하고 출산 장려금 지원을 기부금으로 간주하고 면세를 해달라. 기부금 면세 제도라는 게 좀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면세는 이제 세금을 아예 안 받는 거잖아요. 깎아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 개인의 경우에는 한 15%에서 30%까지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요. 좀 많으면 30%, 1,000만 원 이하는 15%까지 소득 공제를 그러니까 받을 수 있고 그 중에 15%를 이제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이면 150만 원의 세금을 이제 돌려받는 거죠. 깎아주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개인은 기업은 이제 법인세인데 법인세의 경우에는 전액을 기부금 전액을 손금 처리해 줍니다. 기부금 전액을 비용. 사실은 이거는 기업의 어떤 인건비나 뭐 중간재를 사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불특정 어떤 제3기관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사실 생산 비용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감면 제도인 겁니다. 그럼 이 저출생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간주해서 면제해 주자는 부영의 요구는 조금 합리적이고 받아들여질 만합니까? 그게 현 제도 내에서는 아직은 안 됩니다. 현 제도 내에서는. 왜냐하면 그 기부금 감면을 받으려면요 법인세에서 손비 처리가 되려면 법정 기부금이나 지정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부한 것이거나 이건 뭐 당연히 비용 처리해 주겠죠. 또는 사회복지재단처럼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지정 기부 단체일 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근로자 자녀한테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엄격한 기부의 취지는 맞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틀 내에서는 기부의 형식이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근로자 직원에 한해서
준 것이기 준 때문에.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렇게 도와줄 테니 일도 더 잘해주고 예. 잘 키워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기업은 아무 반대급부 없이 예. 직간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로자가 그만큼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로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거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기부와는 좀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부영이 요구한 기부금으로 간주해서 1억 원 출산 장려금을 면세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이런 지금 얘기예요. 제도 상태에서. 내에서는 안 되고요. 대신 그 지정을 해야죠. 법인세법에서 손비 처리 항목으로 예외적으로 법정 예. 기부금도 아니고 지정 기부금도 아니었지만 자사 직원에게 출산 지원금을 이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주면 예. 손비 처리해주겠다라는 시행령이나 시행세 측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죠. 그렇군요. 석 교수님, 지금 이 기업 부영이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 제기 발단이 됐는데 이 정도 자금 출산 장려금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뭐 출산 어떤 욕구 이런 걸 좀 늘릴 것으로 좀 보십니까? 안 하는 것보다야 네. 낫겠죠. 네. 난데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례는 사실 2022년에 예. 뭐 중국에 있는 공공정책연구소에서 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예. 우리나라가 2022년 기준으로 18세까지 자녀 한 명당 키우는 비용이 예. 18세까지 키우는 비용이 3억 6,500만 원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1억 원의 3배가 넘어가는 그 당시 2022년 기준이죠.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3.65배에 달하는 돈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1억 원으로 보기에는 뭐 아직 터무니없게 부족한 돈이고요. 근데 뭐 돈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책은 결국은 뭔가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예. 뭐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를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 결국 이 맞벌이 부부들에 있어서 그 육아 서비스를 갖다가 외주 주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정책만이 지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육아 서비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예. 키워주는 뭐 예. 유치원, 예. 보육원, 예, 아니면 뭐 육아 도우미를 육아 도우미에 쓰는 대한 비용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의 패턴을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지금 특징이 보면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 특징을 보면요, 예. 그 뭐 14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OECD 회원국들 평균치하고 봤을 때 노동시장 참가율이 월등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봤더니 맞벌이 부부들 중에서 남편보다 그 남편과 임금 격차가 상당히 작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을 잘 버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예. 육아 서비스를 외주를 주고요. 그 자녀를 갖다가 출산을 하면서 노동시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회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남편과 그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이나 육아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대로 노동시장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출산이나 육아로 그냥 돌아가면서 경력 단절녀가 되거나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없는 그런 상황이 얘기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육아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정책.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수입을 한다든지 이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책들을 이용하는 것이 결국은 출생률을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부영의 1억 원 지원도 좀 출산 장려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뭔가 육아를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여튼 지금 문제는 이제 부영에 대한 1억 원을 세제 지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뭔가 정부가 움직일 텐데, 어떤 방식으로 방법이 나올 방법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근로자 입장에서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일단 세무당국의 탄력적인 판단, 유연한 판단으로
증여세를 인정해주면 그만입니다. 증여로 인정해주고. 예, 증여로 인정해서 증여과세하면 세율은 낮죠. 그럼 10%만 예, 예. 내면 되는. 1,000만 원만 예, 1억 원 예, 받고.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건 엄격한 과세 원칙에서는 조금 비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과세 원칙에 충실하면서 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좋은 방법은 네. 정상대로 근로소득 과세를 진행하고요. 근로소득세를 예, 물리고. 그 1억 원에 대한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한 50% 소득세 감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감면. 네네. 중소기업의 경우에 장기 재직 근로자의 경우 적금을 좀 부어주거든요. 내일채움공제라는 이름으로 예. 한 3년 5년 후에서 목돈을 탑니다. 근데 그 돈의 반은 회사가 준 거거든요. 부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돈을 받았으니까 소득세 과세가 크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정책 취지를 살리자 이런 비슷한 맥락이죠. 현재와 네. 같이. 그래서 소득세를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한 부분. 1억 원의 경우에 받는다고 치고 이 방법으로 근소세, 소득세를 물리고 감면하면 부영 직원 1억 원 받은 직원은 얼마를 내게 돼요, 세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예, 정도. 2천만 원 최소 2천만 원이 제가 부과된다 추가로. 그렇게 근데 됐는데 이제 절반을 감면 50% 감면을 50% 감면을 한다면 해준다면 1,000만 원 정도는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세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깎아줄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정책 주무 판단이죠. 우리 사회적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아까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더 저출생률이 장려해 주는데 네. 특히 기업이 앞장서면 예. 적극 권장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건 획기적으로 감면을 하자. 이건 이제 국회에서 그런 여론이나 사회적 합의의 추이를 잘 살펴서 예. 어떤 판단을 내릴 문제입니다. 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다른 경우에서 나올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100% 비과세 할 수 있겠죠. 100% 비과세로. 네, 그러나 정부로서는 비과세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쓰고 소득세법의 본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50% 감면은 조세 특례 제한법을 바꾸는 거고 3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일무를 종료할지. 예. 그래서 비과세는 매우 무리가 있고요. 비과세는 무리가 기타 소득 있다. 과세 방법도 있긴 합니다. 기타 소득 그건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근로소득과는 다른 것이다. 소득은 소득이지만 그래서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세율이 더 낮습니다. 한 세율이? 20%. 예. 몇 퍼센트요? 20%입니다. 20%. 그래서 뭐 경비를 제외하고 뭐 이런 개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기타 소득 과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정부로서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를 매우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특별하고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소득세 감면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업한테는 근로소득 과세를 하게 되면 네. 비용은 100%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그 문제가 없고 나아가서 세액 공제를 또 추가로 해달라. 예. 그렇다면 이제 정책 부서가 판단하는 것들은 이러한 기업의 장려금 지원이 거의 모든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수용해서 네. 확산 보급할 만큼 일반적인 어떤 제도일까 이런 걸 시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충분히 우리 사회에 어떤 표준화된 그런 출산 지원 정책으로 기업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기업도 호응도가 높다면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현금이 좀 어느 정도 있고 네. 기업의 규모도 좀 대기업처럼 커야 가능하고 작은 중견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은 이제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현금 1억 원 현금 예, 지원. 이거를 네. 부영의 스탠다드에 맞게끔 해서 그것들이 모든 기업에 다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세액 공제는 아마 조금 더 신중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김우철 교수님은 이제 출산 장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나올 수 있는데 근로소득세 낮추고 소득세 감면을 좀 해주는 방법, 근로소득세를 물리고 혹시 뭐 비과세는 너무 엄격하게 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여튼 세제 혜택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출산 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혹시 뭔가 좀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뭐 역차별이라든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생각할 수 없을까요? 예, 뭐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예, 김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 출산장려금, 거액의 출산장려금 지급 여력이 있는 것은 뭐 대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그 직원들도 뭐 사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예. 복지 혜택이라든지 급여 수준이 이미 높은
직원들인데요. 이런 직원들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니까 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또 현금으로 이 혜택을 주는 기업 말고 네. 육아휴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생 노력을 함께 하긴 하는데 네, 부영처럼 돈을 주지 않고 예. 유사한 대책, 다른 대책, 육아휴직을 준다든지 뭐 보육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현금 지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세제 혜택 말고 이제 다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식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형평성 논란 그리고 현금 지원이 아닌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한다거나 보육원을 많이 적극 유도하는 그런 기업과 이제 역차별 그런 기업들은 세금 혜택도 못 받는 거니까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해도. 혹시 이런 지금 출산 장려금에서 나온 이 세금 논란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렇게 기부할 때 세금 논란이 좀 과거에 좀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 세제 혜택이 좀 적다. 뭐 인센티브가 약하다. 이런 지적은 좀 없습니까, 우리? 크게 봐서 기부금과 관련된 개인과 법인의 경우는 기본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이런 자선 행위는 예. 이제 주로 공익법인, 공익법인. 예, 예. 뭐 흔히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 예, 많이 하죠. 예. 무슨 재단 예. 이런 곳에서 주로 하는데 기업이나 개인이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송금 처리가 되는데 어떤 뭐 기업가가 네. 유산을 남기면서 내 재산을 여기다 맡기고 자선에 보태 쓰게 하겠다. 재단에 예, 이렇게 기부하는 되면 거. 세금이 엄청 나옵니다. 재단에 기부하면 네, 왜냐하면 증여하면. 주식을 기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주식을 기부할 때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게 공익재단의 주식 네네네. 기부는 네, 아주 엄격하다. 이게 뭐 대규모 그 기업의 오너 패밀리들이 예. 재단을 통해서 우회 경영을 하는 어떤 악용되면 안 된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 그런 네, 얘기입니까? 그리고 세법에서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걸 활용하자는 견해가 많았는데 네. 지난 정부에서는 이거를 매우 이제 우회 경영의 수단을 차단하고 증여세 회피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증여세를 안 내거든요. 사회공헌 차원에서 장학재단에 네. 돈이나 주식을 기부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인데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의심스러운 어떤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적립을 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고유목적 사업, 공익적 사업에 돈을 다 써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이런 배당금을 쌓아놓고 사업을 많이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기도 했고요. 또 이제 너무 거액의 주식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분을 이렇게 분산해서 증여세 회피 수단을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었는데 예. 지금은 좀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도 하고 좀 더 개선된 룰을 갖고 가면서도 충분히 공익재단의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 같으면은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부영의 1억 원 출산 장려금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차별 문제도 얘기했는데 석 교수님, 사실 많은 기업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부영에 대해서 뭐 관심이 높았지만 또 다른 기업들 좀 많이 어떻습니까? 지금 노력하는 기업들? 부영이 지금 파격적으로 현금을 크게 지원을 해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부영 못지않게 현금을 지원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출산 축하금으로 3천만 원까지 뭐 최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남성 직원에게도 난임 치료 관련 혜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난임 치료 관련된 지원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만원 관련된 이제 혼인 연령이 점점 늦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난임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난임 치료에 대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난임 치료 관련된 혜택을 남성 직원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 출산 시에는 조건 없이 한직급을 승진시켜주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미글로벌. 나오면 직급을 예, 올려줘요.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혼 직원 합계 출산율이 1.57명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의 이제 2배 가까이 되는 것이죠. 한미글로벌이. 한미글로벌이.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도 제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 쌍둥이들 이제 갓 태어났는데 2살이 될 때까지 혼자서 키워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보다도 그래도 좀 육아나 이런 휴직 제도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 그 직속 상관이 아이가 없는 그 부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아이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좀 눈치도 주고 뭐 이래가지고 줬어요? 정말 그 서러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어릴 때는 또 자주 아프거든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강의가 잡혀 있어도 애가 열이 난다고 연락이 오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서러움이 있었는데 이 애가 아플 때는 이 출근이나 출퇴근 시간 이런 걸 자유롭게 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그런 것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중소제약사인 제뉴원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자율 출퇴근 제도 운영해서 육아 문제나 가정사로 출근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전일 또는 당일 보고만으로 업무 시간 조정이 가능한 제도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하는 포스코 또 이제 만 8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하네요. SK 하이닉스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최대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만두는 이제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정책들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네, 뭔가 이 부영 외에도 이렇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나라 전체의 이 출산율은 거의 0.7명이 지금 무너졌거나 무너질 지금 위기에 있는 거죠.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 저출산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전 산업장관했죠. 주형환 장관으로 바꿔서 뭔가 좀 저출산 극복 노력을 좀 뚝심 있게 끌고 가라 그런 위촉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출산위원회 그동안 노력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걸 좀 보시는 눈은 어떻습니까? 주로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가 주로 논의에 그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아이디어나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뭐 주로 이제 뭐 현장보다는 어떤 책상 위에서의 논의에 끝나는 수가 있다 생각하셨는지 정책으로 이거를 연결하는 게 필요하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이런 분 저런 분 다 활용해 보시는 게 뭐 맞겠죠. 그러니까 저출산위원회라는 게 이게 대통령 직속 특위 성격인데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장관급을 앉혔다고 해서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래도 이번에 새로 부위원장 임명된 분은 관료 출신으로서 여러 부처와 사실 다양한 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동력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은 있는 반면에요. 제가 뭐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 직접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어떤 것을 해결해줘야 어떤 난관을 해결해줘야만 하는지를 몸소 뼈저리게 느껴본 분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직접 그런 이 고통, 육아의 고통과 일과 육아의 병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겪어본 분이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주형환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는 좀 모르겠네요. 키웠을 때 과연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 자, 김우철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병재 부총리가 이 저 부영그룹의 세금 문제를 결론을 내는 발표를 곧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대통령도 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비과세를 조금 과세 세제 감면을 주게 되면 이런 조치들이 많은 기업들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세제 혜택을 조금 준다 그러면 지원 기업 출산 장려금 지원이 늘어날까요?
그 제도의 이제 성격이 예. 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은 생활의 질, 근로의 질을 이제 높이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맥락인데요. 세제 유인을 단순히 올렸다고 해서 이 제도가 널리 확산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세제 유인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 재정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파격적인 세금 감면을 해줘서 오히려 이 제도로 흡입을 한다 그런 것보다는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에 동참하고 또 평가를 받는 이런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이제 일종의 조미료고 양념이죠. 세제 유인은 이제 그 정도 역할에 그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영그룹의 출산 장려금 1억 원 지원 세제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